자, 2023년 지방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명령 통제 정책은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었던 직접 통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얼마까지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소유권 확립은 우리가 그 코우즈 정리에서 공부했던 거고, 피구스의 부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열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가격 상승 시 대체 효과는 여러분 열등제이다 아니다 정상제 열등제 상관없습니다. 대체 효과는 모든 종류의 재화의 공통이에요. 공통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열등제여서가 아니라 대체 효과는 원래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소비량 감소시킨다.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자, 요 2번 지문은 열등제여서 맞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재화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가격 하락 시 소득 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자, X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량 감소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자, 가격 변화 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우리 열등제의 경우에 자, 이렇게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는데 X제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X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X제의 수요량 증가할 것이고요. 자, 소득 효과는요.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X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A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400만 명이고요. B 경제활동 인구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얘가 400만 명이고 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해요. 자, 우리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있는데 실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 취업자의 숫자는 300만 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모에 오고 취업자 숫자가 분자에 오기 때문에 우리 생산 가능 인구는 500만 명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고용률은 500만 명 분의 300만 명이기 때문에 고용률은 60%가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어느 기업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5차 동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와 4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MRTS와 요소 상대 가격이 일치하도록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MRTS를 구하면요. 자, 2분의 3, 자, 2분의 3의 L분의 K가 MRTS죠. 자, 요소 상대 가격은요. 임금이 10이고 R이 4니까 얘가 이렇게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역수로 이렇게 곱해주면요. 개수가 얘가 없어지게 되고 얘는 L분의 K는 2가 됩니다. 따라서 K는 2L이니까 자,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자본을 노동의 2배로 투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L과 K는 1대 2의 비율로 투입을 하며 생산자 균형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정부가 X제에 대하여 종량세 부과 및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소비자, 공급자가 있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 부담은 자, 소비자는 조세를 많이 부담하고요. 공급자는 조세를 조금 부담하겠지요. 자, X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 혜택 나오는데 자, 보조금 얘는 세금이고요. 세금 얘는 보조금이었을 때 자,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의 혜택을 덜 받아요. 덜 받습니다. 자, 덜 받습니다. 자, 보조금의 혜택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더 받게 되겠죠. 자, 따라서 수요자의 경우에 소비자의 경우에는 둘 다 소비자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커진다니까 커진다 소비자가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조세나 보조금이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도 덜 내고 보조금의 혜택도 덜 보는 겁니다. 똑같이 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 등등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보시면요. 각 기업의 총 비용 함수가 있고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전체 수요와 시장 전체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면 개별 기업들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신의 MC 곡선 상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시장 전체의 균형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얘하고 연립을 하게 되면 자, 650은 130 P가 되기 때문에 P가 5가 됩니다. P가 5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가격은 5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개별 기업은 P 이꼬르 MC인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비용 함수에서 얘가 TC죠. 얘를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MC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MC를 구하면 MC는 자, 100은 없어지고요. 20분의 1 Q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가면서 10분의 1 Q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MC예요. 자, 근데 얘가 5랑 같다는 거죠. P가 5니까요. P 이꼬르 MC니까 MC가 5랑 같아야겠죠. 자, 10을 1로 보내면 요 Q가 5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50단위씩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50단위 생산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기업의 숫자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이랬을 때 시장 전체의 균형 거리량 몇 개이냐면 P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00이 나오니까 여기가 600개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개별 기업들은 50개씩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개수는 1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TR에서 TC를 뺀 것이 이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개별 기업이 50개를 판매하는데 개당 5원에 판매를 하죠. 따라서 TR은 250이 됩니다. 자, TC는요, 이게 총 비용 함수니까 여기 Q 자리에다가 50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22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개별 기업의 이윤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고정 비용이 존재하며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U자형을 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물어봤는데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죠. 자, A, FC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고정 비용 존재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AVC 곡선 그릴 수가 있고 다음에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AC 곡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VC 곡선의 최소점 이렇게 있었을 때 MC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우리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 푸시는 게 쉽고 정확합니다. 평균 비용 곡선이 U자형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건 틀린 표현이죠. 자,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U자이기 때문에
우리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 고정비용 곡선은 AFC 곡선은 반드시 이 모양입니다. 자, 고정비용이 존재한다면 AFC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AVC가 U자라고 했죠. 그러면 얘하고 합치면 AC 곡선은 반드시 U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 총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자, 우리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AC와 MC가 일치한다. AC와 MC가 일치하지 않아요. 틀렸죠. 평균 총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자, 여기 감소하고 있죠. 한계 비용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C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할 때 역시 한계 비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3번 평균 총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 비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요. AVC가 감소할 때 한계 비용 증가하고 있고 AC가 감소할 때 한계 비용 증가하고 있으니까 3번 지문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기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 MC 곡선을 짤막하게 단편적으로 그려서 그렇지 이 MC 곡선도 U자 형태예요. 원래는 MC 곡선도 이렇게 U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MC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MC가 항상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MC 곡선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U자이기 때문에 AVC나 AC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AC도 이렇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MC를 이렇게 우상향하게만 그리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뒤에 꼬랑지까지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MC 곡선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M자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죠. 평균 가변 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은 평균 총 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적다. 4번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은 초과 설비 보유한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자,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맞습니다. 자, 이질적인 제품 생산하고요. 기업들은 시장 가격을 곧 자신의 한계 수입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이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자, 우리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고 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MR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 간의 이질성이 높습니다. 이질성 높지요. 자, 그래서 진입장벽 존재한다.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진입장벽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쓰이는데 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점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피해 구간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입실론이 1이라고 했고 자, 중점 위에 구간이 입실론이 1보다 크다고 했고 여기 중점 아래 구간이 입실론이 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따라서 비탄력적인 구간은 여기 중점 이하 구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이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요 곡선의 중점은요. 여기다가 Q에 0을 넣어보세요. Q에 0을 넣으면은 P가 50이 나오죠. 우리 그래서 여기 세로축 절편이 50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중점이 2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격이 0과 25 사이일 때, 가격이 0과 25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25와 50 사이에서는 탄력적, 입실론이 1보다 큰 탄력적인 구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음 10번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변화의 추정치로 사용될 때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자, 라스 파레스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자, 우리가 사과가 있고 배가 있었을 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자, 사과가 비싸지고 배가 싸지게 되면
우리가 비싸진 사과의 구입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배의 구입량은 늘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싸진 재화의 구입은 줄이고 싸진 재화의 구입은 늘립니다. 우리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라스 파레스 방식은 기준 연도의 상품 묶음으로 여전히 똑같이 구입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효과 반영하지 못해서 물가의 변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품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역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신제품 도입으로 인한 생계비 하락 효과 또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부터 니은까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보다 내부 시차는 짧지요. 외부 시차는 길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사례로 별도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일 때는 조세 징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불경기일 때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누진세의 경우에는요. 경기가 호황일 때 조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를 진정시켜 주고요. 실업보험은 경기가 불황일 때 이 실업급여를 지출해 주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 정책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하면 지금 좋았던 정책이 나중에 가면 좋았던 정책이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준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칙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은 틀린 표현이죠. 4번은요. 재량적 정책이 더 좋다라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12번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예상하지 못한 화폐 공급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할게요. 보시면요. 화폐 공급 증가 이전에 총 생산량은 자연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 생산량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AD와 AS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단기에는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요. 물가는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예요. 바로 이게 단기 균형입니다. 1번 단기 균형. 따라서 단기 균형에서 총 생산량 증가하고 물가 수준 상승한다. 1번, 2번 모두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가 되면요.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AS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 2번 균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균형에서는 국민소득은 원래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데 물가만 종전보다 더 이렇게 상승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서술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어요.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맞습니다. 로또 당첨은 저축에 영향 주지 않는다.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소득인데 임시소득의 증가는 소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소비로 쓰이지 않는다. 그 말은요. 대부분 어디에 쓰인다? 저축에 쓰인다. 따라서 로또가 당첨되면 그 로또 당첨금은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비에 쓰인다, 저축에 쓰인다, 저축에 쓰인다. 따라서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소비자의 실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이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경기 호황기에 항상소득은 증가하고 일시소득은 감소한다. 경기 호황기든 불황기든 간에 항상소득은 일정하죠. 항상소득은 일정한데 경기 호황기에는 일시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 경기 불경기에는 불황기에는 일시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각국의 총 생산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요. 요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서 이렇게 바로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적어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0.8의 L%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
다음에 자본 증가율이 5%인데 앞에 개수 0.2가 있으니까 얘가 1% 될 것이고요. 노동 증가율은 4%인데 앞에 개수가 0.8이 있으니까 3.22%가 되겠죠. 다 합쳐주면은 5.2%가 됩니다. 다음 15번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을 묻고 있는데요.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채권의 이자율과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왜 서로 다르게 형성되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은 제가 기본 강의 때에도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요 논점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틀리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맞추겠다고 아주 지엽적이고 고난이도 논점까지 공부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넘어갑니다.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정부 지출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리카르도 등가 정리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정부 지출 100억을 쓸 때 이 100억을 조세를 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자간의 효과가 없다,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말하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정액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액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그러한 조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 정액세가 아니라 뭐 물품세, 이렇게 뭐 정률세라든가 종가세 이런 식으로 어떤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조세를 부과한다면 그때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생기면 지금 당장 써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국채 발행을 통한 감세 정책은 지금 당장 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조금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니까 4번은 맞는 표현이죠. 다음 17번입니다. 소국 경제인 A국의 X시장에서 시장 개방 전 균형 가격 200원인데 균형 거래량 500개였었습니다. 자, 시장 개방 이후에는 국제 가격 120원으로 하락하고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100개와 700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장 개방 효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시장 개방 전에는요, 균형 가격 200에서 500개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국제 가격인 120원으로 수입을 했더니 자, 국내 생산량은 100개로 감소하고 자, 수요량은 700개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기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여기 A의 면적이 될 겁니다. A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의 면적이 될 것이고 그런데 개방을 하고 나면 이제 소비자들은 종전에는 여기서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소비하다가 시장 개방 이후에는 여기서 소비하는 겁니다. 시장 개방 이전에는 200원짜리 물건을 500개 소비하고 살았는데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은 120원짜리 물건을 700개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요, 얼마나 증가하냐면 BDE만큼 요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요 플러스 BDE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생산자 잉여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는요, 종전에는요, 요 점에서 200원짜리 물건을 500개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개방 이전에는 여기서 거래했는데 개방 이후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여기서 거래하게 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선 여기에서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드릴까요?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자, 그러면 종전에는요, 생산자 잉여가 얼마였냐면 B 플러스 C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개방 이후에 여기서 거래하기 때문에 120원짜리를 100개만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 이후에 생산자 잉여는 C의 면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B만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뭐 물어봤죠? 총잉여 물어봤는데, 자, 총잉여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묻고 있어요. 자, 개방 이전에는요, 총잉여가 A, B, C만큼입니다. 그죠? 개방 이전에는 여기 A, B, C만큼, 이만큼 소비자 잉여, 이만큼 생산자 잉여, A, B, C만큼이 총잉여였죠. 자, 그런데 개방 이후에는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개방 이후에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 D 플러스 2만큼, 여기 삼각형 D 플러스 2만큼이 총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D 플러스 2만큼의 총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4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 이만큼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이 감소하게 되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나머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총 잉여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면적 구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8번입니다. 자,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인데, 자, 이게 그냥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이자율 평가설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성립할 때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등식을 적을 필요가 있는데, 국내 명목 이자율, 자, 외국의 명목 이자율, 그런 다음에 예상 환율의 변화율인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쓰면요. 자, 다음 기회 환율이 얼마가 될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기의 예상 환율이에요. 자, 그리고 빼기 현재 환율을 빼주면 자, 예상 환율의 변화율을 이렇게 해주면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은 얼마인데 다음 기의 환율이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한다면 예상 환율의 변화율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현재 환율이 1,000원인데 1달러에 1,000원인데 자, 1년 뒤에는 1,100원이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1년 동안 환율은 10%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얘기죠.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이것이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의 등식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간편하게 근사식으로 구한 것이긴 한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걸로 푸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자,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 얘가 고정돼 있다고 해요. 자, 예상 환율의 하락입니다. 자, 얘가 하락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지금 등호이기 때문에 좌변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변도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얘가 고정돼 있대요. 그러면 좌변 일정하니까 우변도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일정하대요. 그죠?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요, 얘도 일정해야 돼. 그렇겠죠? 얘도 일정이 됩니다. 얘도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작아진대. 얘가 하락한대요. 그러면은 요 분자가 0이 나와야겠죠? 분자가 0이 나오려면 얘도 같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자가 0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은 하락하게 돼요. 따라서 1번은 틀렸죠. 문제가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외국 이자율과 예상 환율이 고정된 상태래요. 자, 외국 이자율 고정돼 있고 예상 환율도 고정되어 있대요. 그런데 자국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자, 얘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고정이니까 얘가 상승해 줘야 돼요. 이때는 얘가 상승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거든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 분수값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얘가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얘가 작아져야지만 분자값이 커지면서 얘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얘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져야 되니까 틀렸죠. 자, 다음 3번.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자국 이자율 고정된 상태에서 외국 이자율은 하락했대요. 그리고 예상 환율이 상승했대요. 자, 예상 환율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좌변이 고정되어 있대. 그러면 우변도 고정되어야 되는데 얘는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대신 얘는 증가해 줘야 돼.
그쵸? 얘가 3 감소하고 얘가 3 증가하면 결국 우변도 고정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증가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상 환율이 상승했대요. 자, 이 분수값이 커져야 되는데 얘가 커졌대요. 자, 얘가 커져야 되는데 얘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얘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작아져야지만 분자값이 커지면서 분수값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거예요. 다음에 4번. 자, 당연히 남은 게 4번 하나니까 4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겠죠? 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이 하락했대요. 그리고 예상 환율은 상승했대. 자, 얘가 가만히 있는데 요 전체 값이 하락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하락해야겠죠? 자, 얘가 하락해야 돼. 근데 얘가 커졌대. 얘가 커졌는데 이 분수값이 작아져야 된대. 그러려면요, 얘가 커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얘가 커져야 돼. 그래야지만 분자가 작아져. 그래서 이 분수값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이 방향이 상승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했대요. 본원 통화의 공급을 늘렸다 이 얘기죠. 자,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본원 통화량 곱하기 통화 승수 해주면 시중 통화량의 크기가 나오는 것인데 자, 일단 얘는 증가했대요. 그런데 통화 승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될 겁니다. 1번 맞고요. 자, 상업은행이 실제 지급 준비를 높이면요, 통화 승수가 작아지니까 역시 통화량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가계와 기업의 현금 보유 성향이 증가 역시 통화 승수 작아지기 때문에 통화량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 본원 통화가 똑같이 공급돼도 시중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예금 창조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화 승수 공식에 명확하게 반영되진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통화 승수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예를 배출하도록 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 비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물건을 만들 때 한 개 피해 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오염물질을 저감할 때 한 개 저감 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래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대요. 자,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뭐래요? 공해를 저감하지 않고 있대. 전혀 공해 물질을 저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감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대요. 따라서 현재는 저감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요? 현재는요, 오염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오염 저감 비용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두고 계산해 주면은 2가 140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현재는 140 단위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얘하고 얘가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 420 빼기 32가 4, 2랑 같으니까 넘기면 7이니까 2는 7이니까 60이 돼요. 그래서 60단위 배출하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요, 지금까지 오염물질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가 현재 140단위를 배출하고 있다가 60단위만 배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저감해야 돼요? 저감해야 하는 양은요, 자, 오염물질을 140단위 줄 테니까 80단위를 저감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 개 오염 저감 비용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개 오염 피해 비용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140단위 배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은 여기 60단위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80단위의 오염 물질을 저감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 저감의 총 비용은 한 개 비용 곡선의 하방 면적이니까 여기 하방 면적 A의 면적을 구하시면은 80단위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총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80, 높이는 여기가 240이니까 240 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